자, 최신 판례 강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부터 보시면은 처분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법이 처분시효가 5년이다. 근데 아직 5년이 안 지났어요. 이때 4년 정도 지났는데 법이 개정되죠. 개정법이 처분시효가 7년이다. 그래서 부칙에 이 법을 소급 적용. 그럼 진행 중이죠. 지금 4년이니까 그럼 부진효 소급표란 말이죠. 처분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 법이 들어온 다음에 소급 적용하면 진정 소급 적용이 되는데 지금 완성이 안 됐다는 표현이 나오죠. 완성이 안 됐다. 이 두 번째 줄 제목에서 제목만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처분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두 번째 제목에서 처분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이런 것 적용하는 것이 헌법 13조 2항 법률 불속 원칙 진정소기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 아니죠. 13조 2항은 진정소기법만 금지하죠. 진정소기법만 금지하는데 헌법 13조 2항 진정소기법만 금지이고 부진정소기법은 금지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지금 부진정소급이죠. 예. 처분시효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3조 2항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 법정 13조 2항이 위반되지 않는다. 여기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외노조 통보죠. 법외노조 통보죠. 그래서 교원노조법의 재직 중 교원이죠. 재직 중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이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죠. 그럼 해고된 교원은 아니라는 거죠.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종교자가 해고된 교원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해고된 교원도 포함시켰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그 다음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항고성이 제기되죠. 여기에 대한 항고성이 제기되고 처분성 인정되는 거예요.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성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성을 제기하고 근데 이것의 근거가 시행령이었단 말이죠. 법원의 통보조항이죠. 통보조항이다. 이 시행령이 노동조합법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 그럼 헌법 37조 2항 법률 위반 원칙 위반된단 말이죠. 또는 헌법 75조 임을 받아야죠. 새로운 사항을 정하려면 임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임명령. 근데 지금 법률에 임 없이 법원에서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통보 위법 취소. 이건 위법 무효. 공정력이 없죠?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 무효. 그 다음에 위법 무효 판결이 있기 전에 처분은 위법 취소가 된다. 이게 107조 2항의 헌법 명령규칙 심사.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고 있죠. 그때 이거부터 선행적으로 해결하죠. 선행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없죠. 그렇다면 이 시행령은 법률상의 근거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 무효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분은 취소가 되지. 그래서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되느냐? 그렇죠? 본질적 사항은 직접 의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건 중요사항 유보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유보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죠. 이제 뭐 거의 공식처럼 헌법재판소의 공식으로 굳어진 다음에 대법원도 받아들이죠. 헌법의 법률 유보에 대한 공식이죠. 공식.
이것은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해야 한다. 행정작용이 침입적 특히 행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 이게 있어야 한다. 이겠죠.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죠. 이게 또 하나는 뭐죠? 중요사항은 직접 법률로. 또 하나는 이게 중요사항은 직접 법률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직접 법률로 정의한다. 중요한 사항이라면 직접 법률로. 뭐 하지 말고 임하지 마라. 행정부에게 임하지 마라. 행정부에게 임하지 말고 직접 법률로 또는 직접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법률유보죠. 법률유보는 하나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한 얘기죠. 야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죠. 시행령을만 행정부, 대통령. 너희들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37조 2항, 자유권리 제한, 자유권리 제한 침입적일 때는 특히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 행정부에 대한 얘기죠. 행정부 너희들 이거 안 돼. 법률 없이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법률 없이 하면 안 돼. 이게 법률위반란 말이죠. 법률 없이 하면 안 돼. 이게 법률위반이죠. 하나가. 또 하나는 국회한테 하는 얘기지. 너희들 중요사항은 직접 결정해. 애들한테 임하지 마. 행정부에 임하지 마. 행정부에 임하지 마.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유보라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에게는 야 너희들 자유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침입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 없이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을 행정부한테 맡기지 마. 법률로 정해야 돼. 또는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1번 얘기고 2번 시행령의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물 사항을 내용을 보충하거나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 되지 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겠다면 자유권리 제한. 자유권리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 자유권리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 그리고 법률 없이 법률 없이 이거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법에서도 통보 새로운 사항이지. 단결권 제한이지. 헌법 33조의 단결권. 왜? 전교조가 불법 단체가 되는 거지 사실상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를 조직할 권리 단결권을 직접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33조에도 위반되지. 뒤에 가시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이게 이제 법원에서 통보조항의 9조 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의 위임 없다 이거죠. 법률 없이 이거 없이 법률 없이 법원에서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가 무효냐? 그렇지. 그렇죠? 무효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무효가 되죠. 시행령은 이제 이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7조 2항이에요. 107조 2항. 이게 헌법 107조 2항 알죠? 명령규칙 심사. 그죠?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는 여부가 지금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다면 이 재판에. 소제기는 뭐에 대해 소가 제기되는 거 이거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소제기는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입법이지 처분이 아니지.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이게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고 이거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거지. 항고소송을 제기한 건 이거 처분. 그런 다음에 이 처분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너 어디에 근거하고 있니? 그랬더니 어디에 근거하고 있니?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이나 헌법 위반되는 여부가 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소송물은 이것의 위법 여부죠. 이것의 취소 여부. 이게 소송물이죠. 지금 행정법원 1심법이라 가정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한테 이제 소가 제기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법관 입장에서는 뭘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문에 이거 법원에서 통보 처분이 위법인지, 위법이다 그러면 위법 취소, 아니면 기각, 물론 각하도 있겠지만 뭐죠? 제소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빼면 각하를 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에 대한 판단이 그 소송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소를 제기한 사람이 뭐에 대해 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통보를 취소해 주세요. 누가? 전교조가 전교조 측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제기했을 거란 말이야. 누가? 정교조가.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 행정본에 소가 제기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중앙견의 장애인 피고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죠. 피고 소지가 아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간 서울 행정본에 소가 제기됐어. 그럼 서울 행정본 법관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돼? 이것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 여부를 판단해 줘야지. 그죠? 거기 앞서서 여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건 아니죠. 시행령에 대한 소가 제기된 건 아니죠. 아니지만 재판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는 여부가 이 재판에 전제가 되고 있을 때 이걸 먼저 선결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107조 2항의 특징이죠. 107조 2항. 이게 107조 2항은 간접적 통제라고 하죠.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간접적. 이게 헌법소원과 차이점. 만약에 헌법소원이라면 이거에 대해 직접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물이 이거야. 헌법소원은 소송물이 이거예요.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명령에 대해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직접성을 요건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성 요건을 갖춘다라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107조 2항과 차이점이. 107조 2항은 여기에 대한 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소가 제기된 처분에 대한 소가 제기된 상태라든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107조 2항의 특징이다. 헌법소원은 직접 법적으로 법규 명령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직접 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이거에 대해서 직접 소를 제기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107조 2항과 68조 1항과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선결 문제가 3번인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3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처분을 취소한다. 이걸 먼저 판단하죠. 이게 법률적 근거 없기 때문에 이거 위법 무효다 이렇게 결정했죠. 그럼 이게 효력이 상실된 상태지. 이 사건에서는 그럼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지죠. 법적 근거 없어지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 취소가 됐다 이 말이죠. 개발부담금 납부 승계.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 봤죠. 그래서 의무도 승계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무도 승계한다는 거죠. 뭐 권리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합니다. 의무도 승계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장동 사업 화천대유다. 화천대유가 걔네들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차기 지금 거의 진행 중이어서 완료 전 단계야. 거의 다음 달이면 끝나.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1조가 들어왔어. 분양을 해서 1조가 들어왔어. 근데 이 사업권을 넘겨. 화천대유가 어떤 이상한 야립구리한 법인을 만들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먹튀하려고 부담금 안 된다라면 생각해보세요. 부담금 안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금이 승계 안 된다라면 A법인을 하나 만들어. 황남기 너한테 100억 줄 테니까 네가 법인 만들어서 네가 부담금 알아서 해결해. 부담금이 한 5천억 될 건데 뭐 부도 내든지 네가 알아서 해겠죠. 가서 필리핀에서 행복하게 살든지 가가지고 100억 줄 테니까 뭐 이러면서 넘겨. 넘겨. 근데 이쪽에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승계가 안 되면 부담금을 누구한테 징수하냐, 그치, 이게. 애도 먹튀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 부담금도 승계를 해야 한다. 승계해도 문제가 돼요, 사실 이게. 승계를 해도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승계 안 하면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하겠어? 응? 근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기존 판례랑. 기존 판례는 뭐냐면,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는데, 행정청에서 명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부관을 달지. 너 양도인 세금 네가 납부해. 이런 의무를 부과시키는 이거 안 된다 봤죠. 무효다. 이건 안 된다 봤죠. 그렇죠? 세금과 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양도인 낼 세금을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건 허용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건 사업과 무관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양도인 세금 안 낸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소득,
황남기가 술집을 했다. 술집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소득이 있는데 사업권을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술집 소득 관련 소득세를 누가 내야 돼요? 나한테 소득이 귀속됐을 거 아니야? 얘는 사업권만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금을 납부를 부과로 다는 것은 이번 무효라고 봤던 거 이거는요. 이번 무효라고 본 거죠. 이건 또 다르지. A법인과 B법인 간에 있어서 합병됐을 때 법인의 세금이 승계되느냐? 그렇지. 이건 승계되지. 그렇죠? 이건 승계된단 말이죠. 승계 안 되면 다 먹튀해버리지 A법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승계된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을 비교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봐보세요. 야, 참 내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게 제가 강의 때도 무지 강조를 들었는데 이게 판례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증 발급도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 야, 사증 발급도 이 거부가에 대해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게 일반적이고 법률상 이게 없고 다만 유승준 사건은 된다. 이 사람이 여기 출생했기 때문에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딱 내지 않았죠. 철회 신청도 마찬가지. 철회 신청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철회 신청이 있는 사건이 들어왔죠. 토지 사용 승낙서. 내가 강의할 때도 맨날 이렇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이건 특이하다. 삑사리이다. 왜 황남기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김철수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나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주기로 하고 나의 땅 500평을 사용하겠다라고 합의서를 써줬어. 그래서 김철수가 이제 동작구청장한테 가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건축허가.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내줬는데 귀책 사이로 사용 승낙 관계가 해소가 돼버려요. 아마 뭐 올 100만 원 주겠다는 돈을 몇 달간 안 줬겠지 나한테. 계약서에서 3달간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약서는 있을 거란 말이죠. 3달간 안 줬을 거야. 뭐 어떤 이유로 하여간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 근데 이거 얘는 하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하겠다.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죠? 임대료는 안 되고 한마디로 건축허가는 받아놓고 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철회를 신청했단 말이죠. 동작구청장이 거부했단 말이죠. 이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럼 철회 신청권 있는 거냐 이런 경우. 그래야지 그렇지. 이게 나온 거야. 일반적인 철회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거부 항고성이 안 된다는 것은 해석에서 뭐 직권 취소 신청권도 없고 뭐 거부 그렇지만 이건 특이하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걸 딱 사례형으로 냈잖아요. 이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가 있고 조세도 판례가 2개가 있는 거야. 사업권을 양수했을 때 문제랑 법인이 합병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흩어져 있다든지 이랬을 때 비교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못 푸는 거야. 이것도 나왔잖아, 맞아. 가징금 사건도 똑같잖아요. 내가 가징금이 3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가징금 처분하고 감면. 이번에 감면이 나왔죠? 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처분 이게 나왔고 이번 시험은 이게 나왔지만 가징금과 구별할 게 있단 말이에요. 감액 결정, 감액 경정, 가징금, 감면 신청의 기각. 3가지가 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거로 푼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가세처분에서 대표적인. 감액하고 나면 당초의 처분만 된단 말이야.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 감액하고 나면 당초의 처분. 이거는 가징금처분이 있은 다음에 감면하면 이쪽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감면처분이 있으면 앞에 게 안 돼. 이거는 앞에 게 되고 이거는 둘 다 돼. 3가지가 내가 분명히 있다고 내가 강의 때 이렇게 설명한다고. 강의 때 가징금 관련돼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판례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딛게 된다. 하나는 앞에 게 된다. 하나는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해왔죠, 사실은. 과세처분도 있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세상에 확률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나중에 또 이거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맞추는 거지. 뭐 어중간하게 하다가 이제 뒤통수 나는 거. 지금 내보니까 이 3가지 지금 대충 내 기억 대충 하는 것만 3가지 다 비교할 상대군이 존재하는 것들인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어제 출제된 어떤 거 9급에서 출제됐던 거 비교 대상군들이 있는 애들이야. 이게 출제를 잘했더라고. 얘네들이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보니까 어제 문제 참 집에 가 생각해봐도 문제를 참 깔끔하게 잘 출제했어요. 참 잘 출제했어요. 문제가 좋아. 뭐 어렵다 쉽다를 일단 떠나서 문제가 좋다 이거지. 어렵다 쉽다는 뭐 그다음 얘기고 문제를 참 잘 냈어요. 이게 죠?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공부 안 하고는 당한다. 이 판례가 있으면 유사 판례가 뭐가 있지? 뭐 동일하면 상관없어요. 키워드가 그럼 내가 하나라고죠. 키워드가 하나일 때는 뭐 뭐하러 공부해.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지금 세 개인 거야. 아까 철회 신청권도 하나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신청권 있는 특이한 케이스. 사증 발급도 그래. 일반적인 경우랑 특수한 케이스. 유승 사건은 특수 케이스에 그게 좀 더. 내가 맨날 강의할 때 그다음에 이게 특수 케이스다. 그러면 특수 케이스는 뭔가 들어와야 돼요. 앞에 뭐 국내에서 출생했다든지. 일반 케이스는 그런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특수 케이스는 뭔가 조건을 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조건을 주는 거예요. 철회 신조건. 일반적으로 철회 신조건 하면 이게 안 되걸라. 그래서 케이스로 문제를 줬잖아요. 케이스 형태로 문제를 주고 사례를 주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특수한 상황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한다. 보면 출제자들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내가 보면 솔직히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서 다 사실은 뭐 책에 있던지 뭐 기출에 있던지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게 비교할 것들을 비교가 안 된다든지 또 이제 문제 유형에 접근을 못 한다든지 또는 양이 많은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너무 이게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만 본다든지 기출문제 제일 중요해요. 그걸 버리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그것들은. 그래서 기출문제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공부의 방향이 흐트러져. 그래도 기출문제 제일 중요한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기출문제 수준은 똑같이 나온다. 이런 것도 기대를 안 해야 돼요. 맨날 내가 7대 3이라고 하잖아. 3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애단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7로 나오겠지. 누구도 잘 몰라요, 솔직히. 나와봐야 아는 거지. 누가 알겠어.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맨날 당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한번 나오면 수험생들은 항상 당해. 노량진은 항상 당해. 신림동은 안 당해. 왜? 신림동은 항상 이걸 준비한다, 사시 애들은. 사법시험 애들은, 항상 이걸 준비해요. 그리고 이걸 준비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 다쳐. 왜? 쉽게 나오면 100점이고. 쉽게 나오면 100점이고. 어렵게 나와도 뭐 한 개로, 두 개로 커버가 돼. 근데 막 얘네들이 이걸만 준비하면 약간만 어려우면 막 한 6개, 7개를 틀려버린다고. 그게 문제인 거야. 어제 문제도 한 2개, 3개, 정보 좀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틀려요. 2개나. 공부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근데 문제는 마음이 어려워져, 시험장에서. 그러면 6개까지 나가버린 게 6개, 7개. 그러면 이제 뭐 돌아오면 타버리 되는 거지. 6개, 7개까지 나가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그러냐면 진짜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맛배기 정도 수준이. 약간 어렵다는 맛배기 수준인데, 근데 수험생들한테는 시험장에서 충격이 될 수도 있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수험생들한테는. 그러면 완전 와르르 무너져 버려, 걔네들은. 그래서 이게 매년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맨날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어렵게 가랬다고 뭐라 오고, 이렇게 하면은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우리는 이제 반복되었다는 걸 알걸랑. 어느 애는 이럴 수 있어. 그래. 맞아. 뭐 저 쉽게 나오지 뭐. 작년에 쉬웠어요 다. 작년 헌법행정법이 어려운 적이 어딨어. 다 쉬웠지. 다 쉬웠지. 그치. 작년엔 다 쉬웠지. 그치. 근데 올해는 또 약간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니까 시험이 또 약간 난이도가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올해만 그래? 반복이다. 경제도 반복이고 주식도 해보니까 반복이고 부동산도 반복이야.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럼 올라갈 때 쫙해서 영끌하다가 이렇게 아작 나는 거야. 계속 뭐 부동산이 올라가기만 할 것 같아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결국 또 떨어지기만 하나 올라가지. 그냥 다 그렇잖아. 우리 인생이 굴곡 있듯이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제 난이도도 그래요. 근데 뭐 이것만 쳐다보는 거야. 올라갈 때 계속 쉬울 거야 계속 쉬울 거야 하다가 영끌할래 그러다 망가지고. 그래서 예? 이게
너무 어떤 경향을 너무 따지는 건 안 좋아해. 맨날 시험 경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원 인터뷰하면 맨날 나오는 게 뭐래? 선생님 올해 시험 경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거 알면 내가 점쟁이고 내가 여기 있겠냐고. 내가 여기 있겠어? 그거 지금 나 주식 사가지고 떼돈 벌겠다 야. 한 50억 박아가지고 그냥 떼돈 벌고 튀겠다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어? 몰라요. 그 경향이 어딨어. 그 옛날부터 내가 경향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장이 길어지는 게 경향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십몇 년 동안 해왔어. 그러면 최고의 경향은 문제가 길어집니다. 그 얘기만 계속. 그거는 맞아, 경향이. 근데 그거 외에는 경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출제자가 결정돼봐야 아는 거야.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준비하겠어. 어? 뭐 이것만 보고 생각하면 되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이, 아,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그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지. 어? 어? 그래서 뭐 주식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이, 샀을 걸. 똑같아. 야, 주식폭락 팔았을 걸. 아, 씨. 아니, 누가 그 얘기 못해.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응? 다 이게 분산 투자 하는 거고, 있죠? 어? 조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죠? 예? 이게 완충할 수 있는 어떤, 예? 뭐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하면 금도 사두고 말이야. 달러도 사두고, 이러잖아. 그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금도 사두고, 달러도 사두고, 응? 또는 뭐 고퍼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두고, 준비를 해야지. 떨어질 것 같으면. 근데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 수도 있나, 뭘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걸라. 누구도 모른다, 답이. 내보니까, 최고 전문가들 내가 얘기 들어봐도, 결론은 뭐냐? 자기들도 모른다고 정답이. 내가 보면, 진짜. 참 신기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있잖아. 자기들이 모른다고 정답이야.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야. 다 까놓고 마지막까지 가보면, 우리도 모른다, 그죠. 근데 모든 걸 준비해서 한다, 그냥. 어? 어? 그거지, 뭐, 누가 알겠어요. 모든 걸 미리 아는 건 신이야, 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그래. 그런, 준비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은, 다친다, 이번처럼. 근데 약간만 이게 좀만 준비했으면, 그렇다. 솔직히 내가 일요일 날 여기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모의고사 책에는 전범위 나눠줬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 얘네들 둘 빼고. 나머지들 막, 처음에는 막, 얘네 둘만 95, 100이고, 나머지들 막, 2등이 80이고 70이야. 예? 이번 시험장 가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제 몇 번 보고 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푸는데, 그냥 맨날 간단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예? 작년 기출 수준 이렇게 하다가는 별것도 아닌데도 무너져 마음이. 내 생각에는 별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별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정신줄을 좀 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박스형 문제도 많고 사례형 문제도 많기 때문에 겁을 확 찍어놓고 그러면 정신줄 놔버리면 문제가 안 보여요. 그게 제일 문제였을 거야. 내 생각에는 시험장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접할 기회가 없걸라. 박스형 문제라든지 또는 사례형 문제를 많이 이렇게 20문제 안에서 이렇게 많이 접하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솔직히 기출문제 만들 때도 사례형 문제 많이 뺐어요. 왜? 우리 소장님이 이게 안 된대. 이렇게 책을 써서는 안 팔린대. 야, 남기야, 왜 형? 그러면 야, 이래가 노량기 너 강의 하려면 이거 안 돼. 변호사 시험 문제 다 빼버려야 돼. 이게 어려운 케이스 문제. 왜 애들이 원하는 게 그거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마음이 약해져. 아, 그래? 아, 시험 어려운 거. 양이 두꺼우면 또 싫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작년 책이 더 두꺼워요. 작년 책이 더 어려워. 근데 기출문제집도 작년 책은 변호사 시험 문제도 많고, 국회직 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이 넣어놨다가 올해 판을 보면요. 실제 없어요. 잘 봐보세요. 왜 그래요, 그죠? 이거 자꾸 노랑님 그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같으면 하면은 또 욕을 해요. 뭐, 칠러 나왔는데 괜히 어렵게 가르친다. 뭐 또 시작해서 뭐 돈 벌라고 말했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나도 사람인데 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약간만 어려워지면 수험생들은 이제 대책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어?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내 보면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 어렵게 될 수도 있어. 경제 상황도 내년에 보면 어려울 수 있느냐? 그렇지. 그죠? 너무너무 어려울 가능성이 난 매우 높다 봐요. 이 사람들 내가 들어보니 내가 주식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솔직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있어서 이게 보니까 어, 대체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이더라고. 내년 경기도 내후년 경기에 대해서요.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너무 그죠? 어? 어? 그 접근성에서 자꾸 접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시험장 하면 쉬우면 쉬운 대로 잘 풀고 쉽기 때문에 잘 풀어요. 어려워도 무너지진 않는다. 어려워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래 시험장에서. 어? 그래서 뭐 이번에 전범이 나온 거 되게 좀 어렵더라고, 그죠? 이게 어려워하더라고. 점수가 안 나와. 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죠? 근데 그런 문제도 좀 풀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 비교할 문제 좀 비교하고 이런 거 있으면 개발 부담금만 떠올리지 마시고 기존 판례가 뭐가 있지? 이게 떠올려야 돼. 뭔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비교를 좀 하라고. 게을르게 막 이것만 딱 하다가 되다가 되는 게 아니야. 비교를 하라고. 비교. 옛날 판례랑 뭐가 있지? 이런 거. 의료기관은 계산할 수 없는 자가 계산한 의료기관 요양계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증 처분에 상대방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계산할 수 없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의사가 아닌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병원을 차렸다. 그럼 무슨 이제 물주지 한 말이죠. 사무장병원 물주란 말이죠.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부담금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처분의 상대방이 되느냐? 그렇지. 그렇죠. 상대방이 되느냐?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부당 징수행위가 재량행위냐? 그렇다. 부당이득 징수행위가 재량행위다. 아래 봐보세요. 왜 그래요? 왜 두 번째 줄 요양기관에 실시한 요양급의 내용과 요양급의 액수, 의료기관은 개설 운영에서의 개설 명의인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 기속 여부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거야. 개설 명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왜냐하면 내가 물주가 아니 내가 10%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의사가 90% 되고 의사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의사가 90% 되고 나는 10% 돼서 이랬을 때는 물론 이것도 불법이지만 부당이득을 으로 다 징수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일부만 징수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재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서 두 번째 줄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 명인을 상대로 요양급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원칙 위반된다. 전액. 그래서 10%에 해당하는데 황남기가 의사가 90%. 근데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의료기관한테 10억을 부담금으로 제공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10억 전액 징수는 이제 비례원칙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게 10억 전액은 의학급여 비용 환수 결정이죠. 이게 두 번째 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개설할 수 없는 사건은 똑같아요.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때 개설 명의자는 부당이득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의사 명의를 대해받아 의원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대해받아 황남기 명의를 대해받아 해당 의원은 실제로 개설을 운영하는 자 황남기는 건강보험법에 부당이득 처분의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둘 다 된다는 거죠. 의사도 되고 황남기도 되고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판례랑 비교하면 이제 요건에 해당하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뭐 연금을 지급했다든지 연금 지급이라든지 보상금 지급 특수임무 수행자 사건이죠. 보상금 지급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요건을 못 갖췄는데 국민연금을 지급했다든지 보상금을 지급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법 취소죠.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취소죠.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이 법 취소. 그래서 취소한다면 이 법 하니까 취소했다 가정해 보세요. 취소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이냐? 이게 적법일 때 이 법 취소가 만약에 적법이라면 이게 적법이라면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이냐? 그렇진 않다 그러죠. 판례에서. 기존 판례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9대 1이시면 90대 10 이렇게 될 수 있듯이 이것도 그렇다는 거야. 이런 경우도 이 사람이 뭐 규칙 사유가 있었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뢰부, 공익과 불이익을 형량을 해봐야 한다. 불이익을 형량해서 이게 크면 괜찮은데 이게 크면 위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수처분도. 환수처분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특수임무 수행자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게 됐걸로 내가 봐도 그렇죠. 사건 개요를 봐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이게 특수임무 수행자가 북한의 38선에 넘어가야 되는데 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A조, B조가 있었나 봐. 예를 들면 A조는 넘어갔어. 북한으로. 이 사람도 요건에 해당해요. B조는 넘어가지 않았고 대기조란 말이죠. A조가 넘어올 때 북한 애들이 이제 뒤따라올 때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B조에 해당하는 신분이 나도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판단해도 같이 일을 했으니까 A조와 B조가 그 때문에 특수임무자로서 이제 보상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을 지급했어. 근데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북한에 넘어갔다 오진 않았어. 이분은. 그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해서 이게 연금 지급 결정은 취소를 해. 예? 근데 이미 쓴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10년간 받아왔단 말이에요. 10년간 이분이. 연세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죠? 다 되게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한 번에서 10년간 1억을 받아왔다. 1년에 1,000만 원씩. 1억을 받아왔다. 1억을 어떻게 환수하면 이분은 어떻게 사냐. 그렇죠? 이게 불이익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 지급 결정 위법이어서 취소하는 것이 적법일지라도 환수처분이 반드시 적법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적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14페이지 아래쪽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전액징수가 문제가 있다면 전액징수가. 전액징수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고려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전액징수하는 것은 이게 비례원칙 위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비례원칙 아닙니까? 이게 결국 비례원칙이지 뭐, 그죠? 뭐 그런 판례와도 이제 비슷하고. 그다음에 행정입법. 이게 시험에 나온 것 같기도 하네 이번에. 한국수사원 주식회사, 그죠?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정비공사 관련돼서 한 목적으로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지시 및 그에 따른 일정량 거래 조치에 대한 규정은 행정청에 해당하는 수사원 주식회사가 위임 없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일단은 그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데 이게 행정각부의 장관도 아니고 수사원 주식회사가 일단은 법규 명령을 형식적으로 발할 수 있는 자는 아니죠.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임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임이 없다고 그랬지 제일 밑에. 그렇기 때문에 법령 보충 행정규칙도 아니지. 대외적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기본 강의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내가 이걸 강조를 무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취지가 이게 법규 명령이냐 행정 명령이냐 또는 행정 규칙이냐를 어떤 게 A라는 어떤 고시라든지 또는 제재 기준 관련된 이번에 제재 기준 관련된 총리령이라든지 이게 이거냐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재판규범. 규범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두 번째는 명령규칙 심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명령규칙 심사나 헌소의 대상이 되느냐를 구별하기 위함이죠. 구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왜 구별해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행정규칙이라면 재판규범이 안 되는 거지. 재판규범이 안 되는 거고. 법규명령 재판규범이 되는 거지. 명령규칙 심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 똑같죠.
법규명령 되는 거고 행정규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제 시험에서도 이 총리령이 제재 기준일 때 재판규명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내고 있는 문제거든요. 최근에 변호사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거의 매년 유사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 형태로도 이번에 많이 내놨단 말이죠. 모의고사 할 때도 많이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뭐 운영기관한 범들이 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계획재정부 불령 시행규칙에 뭐 요건을 추가하거나 하나 더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그죠? 여기 임죠 대표자, 여기 법인과 법인 단체는 있었는데 대표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대표자, 이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겠단 말이죠. 그럼 대표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죠. 대표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여기다 소가 제기되죠? 여기다 소가 제기된단 말이죠. 그때 피고 측은 이렇게 주장하죠. 이 불령에 근거하고 있다. 법규명령이다 이거. 법규명령이다. 불령 시행규칙이었죠? 기획재정부 불령이었단 말이죠. 시행규칙. 그럼 대표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고 측은 적법이다 이게 라고 피고가 주장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보면 대적 효력이 없는 행정명령이다 이런단 말이죠. 왜? 여기 근거가 없이 이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명령이다 라고 하죠. 그래놓고 뭘 가지고 재판한다? 이걸 가지고 재판한다. 그렇죠? 법률을 가지고 재판하지 불령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겠다. 왜? 불령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재판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때문에 법률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법률이 있어야 대표자가 없었지. 그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죠? 그 때문에 위법 취소로 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케이스로도 많이 내놨단 말이죠. 케이스 형태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내. 왜냐면 감리비고시도 똑같아. 감리비고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불령에서 법률에서 이걸 불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형식과 방법을 규정을 했죠. 근데 불령으로 해야 되는데 고시를 했단 말이죠. 감리비고시를 했단 말이죠. 감리비고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대적 효력이 있는 거냐의 문제에서 이게 없단 말이죠. 불용으로 정하겠으니까. 그럼 이게 재판기범이 안 된다는 거지. 재판기범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감리비를 결정했다든지 그러면 위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를 왜 구별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왜 구별하느냐, 이것 때문에 구별하는. 근데 왜 구별했느냐 관련이 있다가 없어진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가정적 제재지. 옛날에 가정적 제재와 관련돼서 이 가정적 제재가 법규 명령이 있었다라면 이미 기간이 경과된 제재 처분에 대한 소액이 없었단 말이죠. 소액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행정규칙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판례가 병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 그랑 묶어서 계속해서 케이스로 낸 거야. 변호사 시험에서 이게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달라지느냐, 재판이 달라지느냐, 그걸 자꾸 내는 게 옛날에는 달라졌지 이거는. 옛날에는. 그럼 지금 달라지지 않죠. 소익 관점에서는 이게 달라지지 않아. 가정적 제재 관련 소익 관점에서는 법규명의 행정규칙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근데 뭐는 달라지? 재판기범. 재판기범은 달라지는 거지. 그다음에 소외 대상이 되느냐와 관련돼서도 달라지지. 또 처분성이 있다 없다도 달라져 안 달라져? 양자 간에. 안 달라지. 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명의 행정규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법규명의 행정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뭐고? 재판기범 여부, 그 다음에 소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명령규칙 심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게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 것, 가정적 제재와 관련돼서 법규명령이 규정되어 있느냐, 소액이 규정되어 있느냐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처분성이 있다 없다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규명에 근거한 거냐, 행정규칙에 근거한 거냐에 따라서 처분자가 달라지는 않지.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변호사 시험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봤으면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처음 봤으면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일단은 처음 본 유형은 내가 말해 구구단도 헤맨다. 시험장에서는요, 저 익숙하지 않으면 구구단도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97이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그러듯이 시험장에서 우리가 마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당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소익이 있다. 그러면서 했던 논리가 뭐예요?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어도 소익이 있다.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어도 소익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논거가 뭐였어요? 그것까지 낸 거야. 최근 변호사님 문제 보면 공무원을 구속하는지.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소익이 있다는 거야. 가중적 제재가 행정규칙이 있으면 행정규칙은 공무원을 구속하잖아.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게. 법규명령은 국민까지 구속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갑자기 그걸 물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공무원을 구속하니까 가중적 제재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공무원이? 하지. 행정규칙에 가중적 제재가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은 구속을 당하니까 가중적 제재를 할 거다 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익이 인정된다.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더라도 가중적 제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중적 제재가 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소익이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향을 안 주지. 소익이 있냐 없냐에 영향을 안 주고 그 이유는 공무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공무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규칙에 해당한다. 그 다음 아래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장에 제정한 집행정서 작성 사무제출 위반한 경우 직무상 명령 위반이냐? 그렇지. 명령 위반이다. 왜? 이거는 대내적 효력은 있는 겁니다. 대외적 효력은 없어도 대내적 효력은 있는 거야. 감독기관에서 제정한 지침이지만 내부적 효력이 있는 거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구속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법규명령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구속력은 있다. 아래 세 번째 줄. 법무장관이 상위 법령이 구체적인 임무 없이 공증인의 직무수행에 준수해야 할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라고 봐야 한다. 임무 없이. 그랬을 때 이 지침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 명령 위반이냐? 그렇지. 왜? 공무원도 그렇게 징계당하잖아. 행정규칙에 반하면 공무원도 징계당해? 그렇지. 이거 똑같아요. 감독기관에서 내린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저 공직인들은 여기 구속을 당해. 여기 위반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고 하죠. 공직인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불허 처분의 취소. 첫째,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군사적 판단인지 여부.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 기지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해주면 군사작전의 지장을 초래한다.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할 부대장의 전문적 군사적 판단이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재량이 있느냐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재량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가급적 존중돼야 되느냐 그렇지. 그다음에 일탈남용은 어느 때냐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업 허가를 못 받았을 거란 말이야. 사업 허가를 못 받았을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가 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그렇다. 일종의 그 불확정 개념과 관련된 판단 여지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여지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겠죠. 학자들은 이렇게 보겠죠. 판례는 재량이라는 표현만 쓰죠. 재량이만 표현만 쓰고 뭐죠? 불확정 개념 관련된 판단 여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 부정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판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런 게 대표적인 뭐예요? 판단 여지,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있는 거지. 법원도 이를 존중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뭐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군기지에 해를 주는지. 여기 근처에 공군기지가 있어요.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와요. 막 건설허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누가 전문적이에요. 그때 그 공군 비행 관련돼서 거기 뭐 사령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거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국토부 장관이 전문적 지식이 있겠어요? 없겠지. 그렇게 이쪽에 이제 뭐 또 공군 사령관 또는 국방부 장관 이쪽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거죠. 법관도 있어 없어요? 없지. 법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여기 이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 이겠죠. 예? 공군 비행장 사용에 어떤 데죠? 문제가 있는지 안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법관들이. 그 때문에 이쪽 판단을 존중해줘야지. 피고의 판단을 존중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죠 지금. 당연한 얘기고 이건 사실은. 그 다음 뒷장 가시면 제일 위에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라는 범죄 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명령해야 되는지 그렇다. 기속으로 보는 거예요. 법에 이제 정지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지 이거는. 다른 위반사에는 정지, 뭐 허가 정지, 한 달간 영업 정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범죄 사실로 유죄가 나왔을 때는 법이 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개설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또는 폐쇄명령 하도록 돼 있지 뭐 정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줄, 자 의료법 64조 1항 8호 지금 이거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유죄가 나온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할 뿐 선택 재량이 없다. 정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뭐 가정을 때린다든지 한 달간 영업 정지 뭐 이런 거 허가 정지 이거 안 되고 이런 선택 재량이 없고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뭐 2번과 같이 뭐죠? 해야 되는지 그렇다. 그렇다. 우측 수익 통관 보류 처분. 근데 차라리 이건 2번을 먼저 보면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신문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기억에 2번 갑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유로 수입 신고했으나 관할 세관 관청이 이게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봐가지고 통관을 보류했단 말이죠.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이게 적법한 거냐? 관세법에 근거한 거냐?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적법이라고 했다겠죠. 적법이다. 뒤에 가시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도로 밖에 예를 들면 주차장 이런데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 이런 데 있잖아요.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음주치훈 거부에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여부. 이거 잘못할 수 있는데 소극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형사처벌만 돼 있다는 법에. 법률 유보야. 면허 정지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법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법이 없더라고요. 뭐로 하면 돼 있다는 거 아래서 두 번째 줄 1번 이쪽에서 행정처분 제재처분이 운전의 취소정지 근거기인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소정지 근거조항이 없고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음주치는 형사처분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합헌이었던 거예요. 헌재 판례에서 배운 게. 헌법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걸 형벌조항에서 합헌.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것을 뭐예요? 명확성 원칙. 재형법 중에 명확성 원칙에서 배운단 말이죠. 왜? 형벌이니까. 형벌이기 때문에 재형법 중에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봤죠. 아닌 것으로 봤는데 헌법 시간에는. 그래서 법률에 갔더니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더라 이겠죠. 형사처벌 뭐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정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라는 거지.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총회결의 무효. 이것도 마찬가지. 내 생각에는 읽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읽기는 좀 띵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솔직히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처음 보잖아요. 띵할 수밖에 없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사실 이게. 봐봐. 우리 이건 다 알죠. 자 여기 공식부터 볼까요? 공식. 기본행위 하자가 있어. 뭐 인간은 독자적 하자는 없어. 독자적 없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알잖아. 시설이나 무효를 구할 수 없죠? 사업시행 계획 결의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이야. 강학상 인가야. 강학상. 보충적 강학상 인가야. 그러면 이것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 골라. 네네. 안 되지 뭐. 그게 급할래 지금 잘 보면. 제목만 정확하게 봐보세요. 제목만. 내용을 떠나서 기본행위인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 결의가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관할청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가 뭐라는 거예요? 인가가 보충행위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제목 보세요. 제목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적인 사업시행 계획 인가처분에 고의한 하자는 없어. 여기 인가에 고의한 하자가 없다는 걸 전제하에서는 사업시행 계획 무효를 정하면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일이 없다. 그 얘기야. 지금까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사업시행 계획 결의는 뭐로 다툰다? 소송 유형, 당사소송. 그 다음에 인가가 된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은 뭐죠?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이죠. 그럼 여기서 다툴 수 있다.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배우죠? 이거는 당사소송. 인가고시가 된 다음에는 이게 처분이 되죠? 보충행위로서의 법적 효과가 완성이 되죠? 처분이 되죠? 그러면 항고소송이죠. 그걸 항고소송으로 달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있어요. 기출에 보면 이때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없다. 라는 기출도 사실은 있죠. 그렇죠? 뭐랑 헷갈리는 거예요? 조합설립 결의랑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설립 결의. 그래서 인가가 이게 보충이 아닌 거야. 이거 보충적이 아니라 설권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점이 이거지. 이거는 보충적이니까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다. 공식이 적용되고 이 아래 거는 6건은 이거 그래서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충적인 의미만 갖는다라면 똑같겠지. 이것의 하자를 이유로 이것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었겠지. 보충적이라면. 근데 이건 설권적이야. 그래서 이건 요건에 불과한 거야. 기본행위가 아니라 이건 기본행위라고죠. 기본행위라 이건 아래 거는 기본행위인데 이건 기본행위 아니라 요건에 불과한 거. 하나 이거를 위한 인가를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고 인가가 고시돼 버리면 이것만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차이점이지.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결의에 대해서 이건 기본행위 보충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겠죠. 그러나 이거는 기본행위 아니고 설권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하자가 있다라면 이것에 하자가 있더라도 뭐만 다투한다? 이것만.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한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설권적이냐 이게 보충적이냐에 따라서 이게 뭘 다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판례를 쓰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쓰냐 이게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를 제기했겠어요 이때? 이걸 제기했겠지. 이건 또 뭐예요? 이걸 제기한 거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게 아니라 이걸 제기해라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민사소송 오지 말고 인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라. 근데 또 이거는 또 뭘 제기했겠어요? 이건 줄 알고 변호사들이 좀 때려가지고 이건 줄 알고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했겠지. 그래서 소가 제기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 말이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당사원으로 가든지 고시가 있었다라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로 와야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 그렇죠. 이게 보충적이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건 또 설권적이죠? 비교. 이거는 조합을 만들었을 때 얘기고 토지 소유자 사건이 있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없이 조합을 안 만들고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이거 어떤 의미도 있다? 설권적 의미도 있다는 거야. 이건 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설권적 의미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건 이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다 보는 거야. 이거는 조합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계획 결의하고 인가하는 거니까 이 인가가 여기는 설권적, 여기는 보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의미도 있단 말이죠.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의미도 있다. 이게 설권적 의미를 뭐로 표현해요? 인가가 되면은 이 조합이 뭐가 된다?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가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이 안 만들어졌잖아 지금. 그럼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 시행자들에게 뭐 해야 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단 말이죠. 없었으니까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조합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있었던 거고, 이건 조합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가가 A 역할도 하고 E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사실은 다 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보충적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설권적 의미까지는 가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판례는. 그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다툴 수도 있겠지. 그 판례는 아직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리 나갈 필요는 없지. 판례가 없는데 우리가 미리 나와서 하는 것은 앞서가는데 이 판례는 아직 없는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성이 있겠지. 인가처분이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 그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것처럼 이건 안 된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야. 기본행위 하자일지로 인가처분의 취소로 무효를 구하지 마라 라는 공식에 반하니까 이제 인가처분이 안 됐던 거고, 이거는 아래 거는. 근데 이거는 설권적인 의미 있으면 이거랑 같은 의미잖아. 이거 다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다툴 수 있어. 그런 판례가 나오겠지. 몇 년 지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응용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번은 과세전 적부심사 전에 과세 처분한 거 무효다라는 것과 2번 똑같아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똑같아. 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심사를 청구했는데, 심사 전에 청구를 했는데 심사 안 하고 과세 처분하고, 심사 안 하고 과세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고, 이거는 이미 있잖아. 이 건은 이미 기출에 있단 말이지. 이게 무효다. 이건 기출에 이미 있어요. 이건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이 판례는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기출에 있다. 이거는 이제 추가된 거예요. 같은 논리로 본 거라면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둘 다 무효다.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이것도 뭐 키워드만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2번에 다른 두 번째 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 변동 등 효력을 가르치고 뭐라 그랬어요? 원칙적 무효. 그럼 뭐 이거랑 같이 취급하면 되지.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지. 과세전 적부심사 뭐 청구를 했는데 심사를 하기 전이라든지 또는 청구하기 전에 과세 처분하는 거 무효.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무효구나. 뭐 그리고 손 띄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1번과 같구나. 1번과 2번이 같구나. 결론이 1번과 2번이 같구나. 결론이 뭐 그러면 되지. 뭐 공부할 필요 없지.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22페이지, 23페이지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된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가했을 때 의제된 인허가 이게 독립적인 처분성이 있느냐? 그렇다.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다.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다. 왜? 처분이다. 이게 처분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판례죠. 반영된.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된 두 가지가 더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다. 어떤 개발 사업 시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 절차 간섭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비용을 든 경우 반드시 의제 처리를 신청할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 나는 이것만 받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랑 내 생각은 같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쟁송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뭐 이거 하고, 물론 직권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 이건 당연한 거고, 직권 취소했으니까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이거에 대한 소제기는 가능한 거고, 옛날부터 가능한 거고. 근데 쟁송 취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렇죠? 나 이게 싫다 이거야. 보통은 의제시켜주면 좋아하지만 보통은 좋아하겠지. 근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허가 의제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좋은데 얘만 제거하고 싶을 때 내가 뭐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쟁송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한 증거가 뭐예요? 직권 취소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른 사건에서. 직권 취소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직권 취소 어디서 배워요? 행정행위 처분에서 배우지. 행정에 대한 직권 취소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기본법 18조도 뭐예요? 직권 취소. 뭐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아니야?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그 때문에 직권 취소한 사건이 있었죠.
그 때문에 처분을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처분이기 때문에 뭐도 돼요? 처분성이 있으니까 쟁송치도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냐? 신청할 때 이것만 허가해달라, 이것만. 이건 아니고, 이건 안 하고, 이거 여기에 의제까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법에서는 분명히, 인허가 의제니까 법에 규정이 있단 말이죠. 예? B법상의 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법조항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B법상의 의제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A법상의 허가만 따로 신청하고 B법상의 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인허가 의제 처리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죠? 너한테 불리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의 의제 처리해주고 신청할 수는 있다. B법상의 인허가도 한꺼번에 처리해줘라, 원샷으로 끝내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인허가 제도가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에 반드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같이 처리해달라라고 신청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신기하죠, 좀. 이건 아직 출제가 이제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측도 좀 상식과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당황스러워. 우측 가면 무슨 말이냐면 B관청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법에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 협의 기간 내, 예를 들면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개별법마다 틀리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이게 협의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B관청에 인허가가 의제된 거니까 B관청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원래 이제 인허가 의제의 핵심이 뭐예요? 절차 집중료죠. 절차 생략이란 말이죠. B법상의 절차가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인허가 의제로. 근데 얘가 협의를 안 해가지고 인허가 의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제류의 제목 제류에 인허가 의제제도 입법 취지 및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일의 처리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날 사업계획 승인침이 이루어진 거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법에 의제 규정이 있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의제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창업자는 관련 인허가를 관계 행정청에 별도로 신청할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관련 인허가를 관계 B행정청에 그렇게 봤죠. 거쳐야 한다라고 봤어요. 거쳐야 한다고 봤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별도로 거쳐야 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줄체님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이제 이 건은 다 나왔던 겁니다. 다 중요한 거죠. 위에 한번 다 읽어볼까 그러면?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내용에서요. 목적 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 관한 심사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절차 집중료지 실체 집중료는 아니다. B법상의 실직 요건을 들어 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많이 배웠던 그 얘기예요. 네네. 따라서 시장 등이 행정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행정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관련 인허가 의제된다. 이것도 많이 나왔죠. 이거 기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 이거는 이 표현은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됐죠.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인허가가 의제된다. 이게 협의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가 안 발생한다 했죠. 협의 안 한 사항은 이걸 들어서 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구라를 치는 거예요. 다음 줄체 내용.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의는 안 해줬다고 그랬죠. 기간이 지난 거예요. 20일이 기간이 지난 날에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침이 이루어진다고 의제하더라도 창업자는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받은 지위를 가지게 될 뿐 A법상 허가를 받은 건 된다. 이게 A법상에 관련 인허가까지 B법 협의를 안 했으니까 B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지위를 가진 건 아니다. 따라서 B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관계 행정청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B관청에 다 신청해야 돼요. 협의를 안 했으니까. B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다음 읽어볼까? 이게 만일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기 필요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항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처럼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제소기한이 도과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면은 시장은 공장 설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로 중소 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도 직권 철회가 가능하다. 이게 B법상에 허가를 안 해봤을 때 A법상에 직권 취소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 처분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B법이구나 그러면. B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시장이. 아래 두 번째 줄. 시장 등 공장 설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로 중소기업 창업법 이게 의제되는 내용이에요. 의제되는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좀 헷갈리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해야 돼요. 법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조심하시고. 자, 효력 발생 요건. 자, 가축 분류 관리 위원회가 하는 법률에 따라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어서 두 번째 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해야 되는지 그렇다. 이게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고시 공고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시키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형 도면이 너무 많아. 몇백 페이지야, 몇백 페이지.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야. 그랬을 때 지형 도면을 관보나 공보에 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그 어디 장소에 있다, 비치되어 있다 이 정도면 되는 거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동사무소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군청, 읍사무소 뭐 이런데 지형 도면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게 이제 고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보에는 안 올라 있는 거죠. 관보나 공보에는 그 지형 도면이 직접 안 올라가는 거야. 왜? 너무 두꺼워. 양이 엄청 많아. 다 올리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관보나 공보에는 올리지 않고 관보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공보나 관보에는 그 지형 도면이 뭐 군청,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2번 알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번 그래서 재료에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 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라면 지형 도면 자체를 관보 공보에 고시면에 수록하지 않아도 지형 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처분 효력이 발생한다. 뭔지 알겠죠?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형 도면을 직접 뭐하지 않아도 관보나 공보에 게시하지 않아도 관보나 공보에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비치했다는 걸 알고 그 장소에 비치되었다라면 관보나 공보에 지형 도면이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처분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이렇게 말했겠죠. 야, 관보에 없던데? 우리 집 옆에 나 가축 사육 시설 할 수 없다라는 거 없던데? 뭐 이렇게 주장했겠죠. 근데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측. 공급자 등록 취소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자, 계약서를 써서 이제 계약 위반인 경우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죠. 이게 세 번째 줄. 이에 대한 않는 범위로 허용되면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처는 법령의 근거한 공권의 행사로서 제재처분과 법적 성리를 달리한다. 뭐? 계약에 따른 제재처분과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은 성질을 달리한다. 라는 거죠.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 너 영업정지. 이거는 법에 근거를 둬야 되죠. 계약은 아니잖아, 이건. 뭐 계약서 썼어요. 미성년자 술 팔지 말라고. 그 계약서 없고, 근데 식품위생법이 식품위생법에서 미성년자 술 판매가 금지돼 있고, 의무가 부과돼 있고, 법규로서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때리는 것, 이거랑 너 계약서에 분명히 써져 있는 거 왜 안 하는 거야? 황남기 그 국민무용단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써져 있어. 하루에 한 번씩 뭐 3시간 이상은 연습에 참가할 것,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연에 참가할 것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내가 안 했잖아. 연습도 안 하고 공연에도 참가 안 하고 강의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나도 제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그 제재랑 행정처분으로서의 제재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랑 법규에 근거한 의무가 부과돼 있고 법규상 미성년자한테 술 팔지 마시오. 여기에 대한 제재랑 좀 다르다. 다르다. 성질을 달리한다 이거죠. 성질을 달리한다.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황당기가 장래 일정 기간에 거래 등의 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수 조건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했다 하더라도 약관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어디 있어야 돼요? 미리 설명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써져 있어야 한단 말이야. 계약서에 써져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너 등록 취소하겠어? 너 저 상품 구매 너한테 안 하겠어? 앞으로 너 앞으로 너네 회사한테는 상품 안 사. 이런 거 하려면 어디 있어야 한다? 계약서. 너 제대로 된 제품 공급해. 이상한 거 계약서와 다르게 먹고 이상한 제품 공급하고 말이야. 원래는 뭐죠? 10만 원 정도 되는 저 의자 좋은 의자 공급한다 해놓고 가보니까 막 공무원들이 앉으니까 막 푹석 주저앉아. 의자가 아니야. 침대 의자가 누워버려. 그죠? 그런 걸 제공했다는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제 등록을 취소한다 이게야. 어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의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는 있어야 한다. 그죠? 법률에는 있을 수 없죠. 계약서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거야. 그죠? 10만 원 정도 이 정도 레벨이 되는 뭐 저 의자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썼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 계약 위반일 때 정상적인 이런 계약서에 따른 제품이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설명돼서 계약서에 편입돼 있어야 한다는 거지. 계약서에. 근데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 금지는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지. 법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법률 유보지. 그렇잖아. 법률 유보잖아. 법률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식품위생법에. 너 미성 술 팔았어? 너 과징금. 너 뭐 있어야겠죠? 근데 계약은 내용이 너무 달라. 어떤 책상이냐, 어떤 의자냐, 그거 알 수가 없지, 법에서. 없잖아. 미성년자 술을 팔지 말라는 건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의자를 제공해라. 이게 법에 있겠어요? 계약서마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률에서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법률 우위원칙은 적용되고 계약에 법률 우위원칙은 법률 우위는 다니까 법률 유보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지 마시오는 법률유보에 적용돼요? 법률유보가 적용돼요? 당연하지. 법률이 있어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 정지. 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근데 법률에 뭐가 없었다는 거야? 면허 정지 규정은 없고 처벌조항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처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는데 그까지 면허 정지는 공무원들이 이 생각했다는 거야. 아까 그래서 뭐 했겠어요? 면허 정지 했겠죠? 그러니까 속아지게 됐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면허 정지 했으니까 속아지게 되지. 미쳤다고 누가 속을 지겠어요? 분명히 황남기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웠어요. 우리 집 주차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걸렸겠지? 그래가지고 면허 정지한 거야. 그래서 항고성을 제기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데 면허 정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한테 혼나는 거죠. 그럼 법률부가 엄격히 적용되고 계약은 그럴 수가 없지, 그치? 계약서에 어떤 책상이 의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의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말이야. 그거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어서 법률에 일일이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부가 적용이 안 되는 대신 뭐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대신 계약서에는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설명을 잘 해주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알겠죠? 계약서에 너 이제 앞으로 뭐 이러면 너 앞으로 국물도 없다. 나 앞으로 이제 공급자 등록 취소하겠어. 그럼 우리 그 관공서에 너 그죠? 물건 못 대 앞으로 너는 입찰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겠죠. 아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 1번 행정부 해석 원칙 유치해서 하지 마라. 침익적이라서 침익적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자 법을.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면에 입찰을 걸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 공공의 운영이라 없는 39조 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 제목입니다. 위해서 입찰 공과 계약서에 미리 계약 조건과 계약을 위반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되는지 적극 그렇다.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에도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법률의 근거도 해야 되지만 이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 두 번째 줄 계약서에 미리 입찰과 계약서에 미리 그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해두지 않았다라면 법률을 근거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 법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있어야 한다. 그렇죠?
물론 법률에도 있어야겠지만 이게 침입적이라서 계약서에도 있어야 한다. 처분이라면. 뒤에 가시면 조치명령 무효 확인. 행정절차법 21조 사항의 2호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사전에 통지할 필요 없단 말이죠. 사전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때려라. 의견 정치하지 말고 이런 경우 사전 통지할 필요 없고 의견 정치할 필요 없고 바로 침입적 처분해라. 침입적 처분해라. 이게 이제 21조 사항과 관련된 2호죠. 근데 법원에서 일부가 증명됐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일부는 증명됐어요. A 사유는 증명됐고 B 사유는 증명이 안 됐어. 이건 법원에서 이건 증명 판결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아래 거는 증명이 안 됐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은 영업정지야. 이것만 생각하면 영업정지야.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허가 취소야. 허가 취소야. 근데 허가 취소하려면 영업정지 하려면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영업정지만 하려면 사전에 통지할 필요 없어. 왜? 법원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거기 때문에 21조 사항 2호가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만 만약에 하려면 사전에 통지할 필요도 없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B 사유는 지금 증명이 안 됐다면 법원의 판결문을 다 읽어보니까 B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허가를 취소하려면 21조 사항 2호가 적용되는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정치를 거쳐야 한다. 이거 하려면 사전 통지 의견 정치가 필요 없는데 이거 하려면 사전 통지 의견 정치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가 키워드겠죠. 이게 세 번째 줄 일부 제목에서 일부 사실만 증명됐다는 거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증명된 건 일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 수위가 달라지죠. 달라지잖아, 그죠? 이거 여기 따라 허가 취소 너무 심한가? 이게 증명 안 된 거다. A 사유는 내가 인정한다. 미성년자 술 판 건 맞는데 내가 유통기한 지난 거 안 팔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만 증명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의견을 들으면 제저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 A 사유에 해당하는지 21조 사항의 그 A 사유, 사전 통지 A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급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전 통지 의견 정치해라. 사전 통지 의견 정치하고 했어야 된다. 안 했겠지. 그게 다 소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왜 나오겠어요? 그냥 일부가 증명됐으니 21조 사항 이후로 막 적용해버리는 거야. 공무원들은. 했다가 소가 제기되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A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사전 통지 의견 정치해야 된다. 그렇죠? 사전 통지 의견 정치 일부만 증명, 이게 일부란 단어 찾아내야죠. 문제에서 일부란 단어가 들어오면 A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A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조 사항에 A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사전투 의견 정치해야 한다. 이런 거 알아서 잘 때려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가 좀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신청했을 때 행정청에서 애가 이제 요건에 흠결이 있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 요건에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거부하지 말고 보완을 먼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틀리겠죠?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틀리게 내잖아. 하야한다. 17조 절차법에 보완을 요구하야 한다 이렇게 표현됐다면 보완을 요구하야 한다. 할 수 있다 X. 절차법. 거부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보완 요구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물론 이제 반려할 수 있다. 그 뒤에 그다음에 보완 요구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반려할 수는 있다. 이렇게 법정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동안에는 그 요건에 대해서 약간은 불투명한 면이 있었단 말이죠. 형적 요건은 당연할 거예요. 여기 해당한다. 예를 들면 도장이 하나 안 찍혔다든지 이름이 빠졌다든지 간단한 서류 제출이 안 됐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등본 제출해라. 근데 등본을 제출 못한 거야. 서류 하나 빠뜨린 거지. 그런 거라면 그래 보완을 요구하는 게 맞지. 등본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반려하지 말고 그죠? 보완을 요구하면 되는데 실체적 요건까지 그런 거냐 그렇죠? 실체적 요건까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죠? 제목 봐봐. 제목. 거부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 대한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에 실체적 발급 요건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건축허가의 실책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 응? 여기서는 건물을 못 짓는다 가정해보세요. 이게 그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그린벨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건축허가 안 나오죠. 그죠? 건축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는. 그런데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근데 보완을 요구를 뭐하러 하냐겠죠. 뭐 그린벨트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일단 거부하는 게 맞지. 거부하고 나중에 뭐 또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재신청하는 건 그다음 얘기고, 재신청은 나중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지만 실질적 발급 요건까지 다시 충족해와라라고 보완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읽어볼까요? 자, 출처의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완 요구하라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것 같이 주민등록 등본 하나 제출 안 했습니다. 이런 거 말이야.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한 흠이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럴 것 같죠? 주민등록 등본 제출 안 했을 때. 그때는 곧바로 거부하는 것보다 신청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지. 아래 두 번째 줄, 거부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라겠죠, 그렇죠? 옛날 판례 보면 여가 대립되는 판례도 있었어요. 막 섞으려고 옛날에는 막 실책 요건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판례도 실제 있습니다. 보면 교과서도 있어요. 보면 교과서에 그 판례들이 다 있어. 옛날 판례들이. 근데 그때는 약간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증명서 제출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써버린 그런 거라면 진심이 아니라 판결문 쓴 사람들이 사건이 그래. 증명 등본 제출 안 했어. 근데 바로 거부했어. 그러면 야 그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 아니라는 거야. 보완 요구할 필요 없다. 보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지. 이 판례가 맞는 것 같아 봐도. 근데 나도 솔직히 보면은 여러분들 소방수상 부동의 판례 있잖아요. 그 부산에서 그 한전 쪽에서 발전소 만드는 거나 뭔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소방서장이 부동의 때문에 구청장이 거부를 한다고. 근데 내 생각에는 뭐 사건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이게 화재라든지 이런 진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용적 요건인데 그때 보완 요구 안 하고 거부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절차법 위반, 이거 위반이라고 했다 이거. 그래서 기억나잖아요. 소방서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 불허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그래서 위법 취소다. 왜? 보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에는 그 거의 소방서장이 부동의했다는 건요. 실체적 요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은. 근데도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건 그거 뭐 판례 변경됐다 할 수는 없는데 그거대로 외우고 또 이거대로 외워야 돼. 소리 약간 모순되지. 약간은 모순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로 굳어질 것 같아 앞으로도. 이게 맞지 사실. 그건 재신청을 해야지. 요건을 갖춰서 재신청할 문제지, 그렇죠? 응? 그다음에 행정청이 절차법 20조 1항의 처분 기준의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소국. 조심해야죠. 응? 우리 절차법 위반은 보통 취소잖아요. 무효인 경우도 있지만 방식 위반은 무효죠? 24조 문서지. 문서를 해야 되는 구두로에 따라 해서 무효인 판례들이 있었죠. 소방수장 시흥 소방수장 사건이 있었죠. 무효. 구두란 처분은 무효다라는 거 있었죠. 그다음에 공청회 청문회 안 거쳤다든지 사전 통지 안 했다든지 뭐 이유 제시가 안 되면 보통 뭐였어요? 그 무효는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취소했죠. 그럼 이것도 처분 기준의 사전 공표,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라겠단 말이죠. 그럼 사전에 공표했어. 그래서 뭐였죠? A인 경우는 허가, B인 경우는 불허, 거부. 뭐 이렇게 이제 공표했다 가정해 보세요. 근데 공표하지 않는 C를 이유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이뤘었어. C를 이유로 거부했어. 그럼 위법 아니냐? 이미 공표를 안 한 거 가지고 왜 거부하느냐? C 사유는 없었지 않았냐?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공표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준을 가지고 거부했다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절차 위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게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위반되면 이 법이 아니잖아. 그죠? 행정규칙 위반되면 이 법이 아니죠? 그죠? 이건 행정규칙이다. 처분 기준은. 내부적인 어떤 사무처리 기준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이게 두 번째 줄.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내용에서 두 번째 줄. 처분 기준은 뭐다?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또 이런 건 착각을 해요. 자, 봐봐. 예? 우리 이제 행정규칙은 공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무는 없지.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고 의무도 없죠. 행정규칙은 법규명에 차 있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공표는 해야 돼요. 공표는. 행정규칙 해당하잖아. 처분 기준이. 근데 공표는 해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절차법에. 근데 행정규칙 위반되기 때문에 여기 그 아래서 두 번째 줄,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했죠. 지금 아래 두 번째 줄,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는 기준 C, 제가 드린 예로서는 C 기준을 적용했는데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표가 될 수 없다. 왜? 행정규칙이다. 처분 기준은 뭐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말했죠. 2번 행정청의 제목입니다. 2번 제목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상대방의 특정한 권리, 이익,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해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 자, 그러면 허가 기간을 부관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겠지. 이런 경우 허가해주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갱신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갱신 기준. 이런 경우 허가 기간이 연장된다. 갱신된다. 이러면 갱신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처분 기준이죠. 공표했을 거란 말이죠. 공표. 그런 얘기죠. 처분 상대방은 갱신 여부에는 합력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느냐. 그렇지. 갱신 여부에 따라서 여부에 관하여 합력 기준. 갱신 여부가 이제 합력 기준에 따라 할 거 아니? 공정한 심사해달라. 그래서 갱신 여부를 결정해달라. 라고 요구할 권리 정도는 있다. 사전에 공표한 심사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허용되느냐. 갑자기 사전에 공표할 때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 중대한 그 갱신 기준이 바뀌는 거야. 중대한 내용이 갱신 기준이 바뀌어서 갱신이 안 되는 거야. 갱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위에 세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나.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력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사전에 공표한 심사 기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소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화시키는 정도면 허용되는데 심사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또는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처분 상대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이게 문제지. 공정한 심사를 이루어지지 않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 상대방의 수를 종전으로 대폭 감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공식성이 필요로 인정되거나 관계법인이 기획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 없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뭐 갱신과 관련된 중대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 그것도 심사기간이 지나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재투자 한단 말이야. 재투자 리모델링을 하고. 왜? 갱신될 게 뻔하다. 왜? 심사할 때까지는 옛날 기준이야. 나 옛날 기준 다 충족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그렇대. 그래가지고 내가 재투자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이제 사업 준비를 계속 이제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뭐 재설비도 하고 말이야 리모델링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심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갱신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갱신이 안 돼. 그럼 나 이게 직원들 뽑으면 어떻게 할 거야?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된 거예요? 심사 기준은 심사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한 다음에 언제까지 심사하도록 돼 있겠죠. 예를 들면 갱신이 1월 1일 날 새롭게 되더라도 1월 1일자 심사 기간이 이때일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3달 전에 심사한다. 그럼 10월까지 심사한다. 예를 들면 심사 기간이면 10월이 아니 한다. 그 후로는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 단순 절차만 남아 있는 거고 10월 달에 실제 끝나는 거야. 그때는
갱신균을 내가 만족시켰겠지? 그 후에 이제 변화된 거 중대하게 그것도 다 소변한 것도 아니고 뭐 소화기 한 대 더 설치해라. 뭐 이건 설치하지 뭐 씨.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정도라면 괜찮다. 경미하면. 근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갱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때 막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11월 달부터 사람들도 고용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막 이제 1월 달에 리오프닝 해야겠다 말이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응?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아직 기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응? 예? 근데 행정법이 좀 한 텀이 늦어. 헌법보다. 기출에 반영되는 속도를 내가 잘 보면 헌법은 좀 약간 빠리빠리하게 반영이 되죠, 약간. 물론 그다 다 반영될 수 없어. 어차피 100개면 100개 다 반영되냐 말도 안 되지. 100개 중에 한 서너 개가 빨리 반영된다는 거지. 근데 행정법은 반영되는 속도가 좀 느린데 오히려 6월이나 이런 데 위험한 거야. 아니면 10월. 그때가 더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완을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고 이제 과징금 하겠습니다. 쉬고.